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3월 컷오프 레이치 만기데이였는데요. 만기일이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예상했던 대로죠.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도 그렇고, 단기적인 흐름 보면 아직 하방을 잡는 모습이 없다. 그리고 미국도 엔비디아가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지만, 유동성의 강력한 훼손, 이탈 신호가 없다, 지금. 요 상황이 유지되면서 오늘이 올해 최고점입니다. 오늘 최고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장이, 얼핏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박스를 뚫고 뭔가 새로운 상승을 시작하는 듯한 모습마저도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을 새로운 상승의 출발선으로 과연 봐야 되는지, 좀 지수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미국 시장은 2023년도 3월 SVB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유동성 장이다. 저는 이렇게 명제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다. 이게 미국 증시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액면적으로 BTFP라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채권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안전 자산인 채권의 보유 평가액이 너무 낮아져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평가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라는 루머와 함께 SVB에서 인출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가 특히나 이제 코인이 무너지고 스타트업이 고금리 상황에서 힘들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었죠. 그런 쪽에서부터 지역은행 문제가 생기면서, 근데 미국은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거에 대한 아주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BTFP, 다시 말해서 이건 제가 거의 사회주의적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팟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은 시세 차익을 거래하는 자산이에요. 그런 채권을 액면가로 담보를 받아준 거예요. 액면가로 담보를 받아준 거예요.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미국채 장기물을 액면가로 그냥 받아줄게 해서 돈을 빌려준 거고, 그 돈이 엄청나게 풀려나가면서 그 자금들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 공급만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미국이 이제 또 단기채 발행을 되게 많이 해요. 단기채 발행을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장기 국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또 단기채 쪽으로 발행 규모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이 단기채는 장기 채권보다 훨씬 더 승수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 단기채는 변동성이 장기 채권보다 작고 안전하게, 그리고 황금성이 더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담보 인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채를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단기채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기가 훨씬 더 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BTFP 단기채 등을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실제로는 되고 있는 상황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BTFP가 이제 중단이 3월 11일 날 됐어요. 이 BTFP는 종료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데도 연준 지급준비금 이건 이제 본원통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인 미국의 본원통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 5.5% 이거는 긴축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통화는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BTFP를 통해서 혹은 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뭐 정부 유동성 혹은 중앙은행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 금리는 5.5%로 높게 잡아놓고. 이러니까 일반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증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증시는 그냥 유동성 장이에요. 그 유동성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촉매가 AI예요. AI. 이 AI가 가장 강하게 임팩트를 준 게 지금의 AI는 사실 사용자, 우리가 소비자들이 니즈로 인해서 AI 산업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챗GPT라는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B2B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게 GPU 좀 우리도 좀 줘봐. 그 GPU 수요가 제일 강력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죠? 그리고 AMD.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고, AMD. 그죠? 여기에 이제 팔란티어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그리고 HBM 관련, 엔비디아의 HBM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한 장비주들인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 팹리스 관련 종목들까지 넘어왔던 거고. 이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에 근간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연결돼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안 빠지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꺾인 게 아닙니다. 아직은 꺾인 게 아닙니다. 확인된 꺾이는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3월 초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BTFP도 종료되는데 이게 어떻게 버티고 있지 제가 좀 의아한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연준이 단기 채권 매입의 필요성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돈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미국 국채 채권 관리, 미국 국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단기채 발행 비율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미국에 잠재적으로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 정부 부채가 뭡니까? 그게 국채입니다. 국채를 찍어낸다는 것은 미국이 빚을 더 지는 거거든요. 단기채를 더 발행한다는 건 단기 자금을 더 많이 빌려 쓴다는 얘기죠. 미국의 그냥 정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 국채에 지금 현재 발행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국채관리위원회에서 단기채 발행 이제 멈춰라라고 권고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미국의 지금 복지 비용을 거의 넘어서는 수준까지 압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재무 부채를 채권을 추가적으로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또 연준이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발행 시장입니다. 근데 연준이 유통 시장에서 또 단기채 매입을 얘기했어요.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면 그게 바로 QE입니다. 그게 바로 이징이죠. 그죠? 지금은 타이트닝 QT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MBS랑 국채랑 이런 것들 매입했던 거를 시장에 풀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급준비금 총액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대놓고 이제 단기채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음에 원래 이게 QE라는 게 비전통적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QE가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1차 QE, 2차 QE, 3차 QE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 QE는 단기채구나. 시장이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이게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이 BTFP 종료돼도 단기채 매입하는 것 같은데 연준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중에 공급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한은 쉽게 안 무너질 것 같고 약간 예언자적 시황은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건데 요즘 월가에서 되게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건 갑자기 이러다가 미국 시장이 뭐 50% 떨어질 거라는 등 이런 거는 그건 아닌 말고식의 예언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지금 주식이 비싸서 현금화 비율을 늘리고 있다. 이런 건 좀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타이밍은 몰라요. 그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타이밍 잡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으로서 그런 위험 신호를 어느 정도 제가 살피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심하게 위험 경종을 울리는 신호는 없어요. 야, 신기하다. 이렇게 과열인데도 아직 위험 신호가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계 신호는 있는데 노란불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노란불에서 빨간불 바뀌면 멈추는 건데 좀 과열이니까 조금 속도 좀 줄여. 조심해. 조심해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파란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면.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추이만 보면 단기채 금리가 5%대 유지되고 있죠. 이건 이제 채권 금리하고 가격하고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준이 실질적으로 단기채를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채 금리는 내려갑니다. 단기채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채권 많이 발행해 놓은 연준의 이자 비용 부담도 내려가겠죠. 연준이 아니라 미 정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하고 정부하고는 어차피 짬짬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CPI는 뭐 코어 CPI가 다시 3자를 줬고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CPI가 3%대 올라가서 그리고 상품 가격도 보시면 지금 CRB 상품 지수도 다 고개를 다시 살짝 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금리 인하 지금 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 올해 금리를 인하를 2번 할 거냐, 1번 할 거냐, 여기에 다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관건은 금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중 유동성, 왜 금리가 아니냐면, 김동현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금리가 아니야? 금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금리가 아니냐면 1월 달에 여러분 조기 금리 인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2월 이후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이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뭐 금리 인하니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돈 푸는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이 돈 푸는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FOMC도 점도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연준 이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단기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그 뒤에 그 코멘트에 약간 포함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올해 뭐 금리 인하를 1번 하든 2번 하든 상관없어요. 기준금리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돈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뭐. 그럼 나중에 이 기준금리에 대한 뭐 후유증이 나중에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안 무너져 달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지금 구간인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제 시황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닌데, 저는 1, 2, 3월을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조심하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 다 팔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고, 제 얘기 듣고 인버스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도 했지만, 저의 뉘앙스가 약간 경계감 정도는 가지고 조심해보자 였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죠? 경계했는데 별일 없는데? 그거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경계했는데 아직 별일이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무식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시황 전략을 바꾸는 건 아니고, 여전히 저는 5.5% 금리, 미국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대인데 물가 상승률 다시 또 2%대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 3.5면은 5.5가 맞긴 한데, 이거 진짜 미국이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걸 견딜 수 있나?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좋죠. 돈 계속 풀어주니까.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은 더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혹은 주급받아서 먹고 사는 미국의 일반적인 소비자들 내지는 서민들이 힘들 텐데, 실물 경기 안 좋아질 텐데 희한하네. 근데 우리는 미국 경제 실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중요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연동하는 우리 시장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쩌면 단기 채권 만약에 매입하는 궤적으로 간다면 딱히 별 조정 없이 그냥 뭐 스무스하게 이 정도의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완전 배제해서는 안 되겠네. 예, 이런 정도로 일단은 잡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막 아니야 이건 시장이 잘못돼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냥 상황은 이렇다 정도 상황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3.9%까지 좀 높게 나왔어요. 이 실업률 4%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 생기면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뭐 또 약간 경기 우려하면서 또 조정 나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의 조정이야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시장이 받아들일 거고, 이런 고금리 환경 때문에 긴축 발작이나 이런 것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긴축 발작 같은 건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막 200~300포인트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막 텐트럼이 생기는 거고, 그냥 위에서 좀 나오는 기술 조정 정도야. 그 안에서 종목 대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종목에 집중해야지 너무 시황에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 정도의 관점으로 지금 상황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깨졌잖아요. 아직도. 엔비디아가 아직도 1차 라인도 안 깨졌어요. 물론 이날 떨어진 게 거래량 수반해가지고 위에서 양봉을 이렇게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많이 올라와서 이건 단기 고점 신호거든요. 이건 단기 고점 신호, 여기에 거래량이 붙었으니까 이건 뭐 모서리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 상황.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나씩 깨지면은 1차 라인 깨지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게 뭐 한 20선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까지는 다들 인식할 거라고.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두 달, 석 달간에 450에 있던 게 900 갔으면 2배 갔는데, 저 엔비디아 저 무거운 주식이, 저 큰 주식이 두 달에 더블 나가지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조정 나온들 뭐 어때? 이건 공감대 형성돼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사실 뭐 그냥 기술 조정이네 정도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볼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동성이 결국은 가상자산까지도 저는 밀어 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반감기니 뭐 ETF니 현물 ETF니 이런 모멘트가 같이 형성이 됐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을 밀어 올린 유동성과 엔비디아를 밀어 올린 유동성은 같은 부류이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출렁했지만 안 깨졌잖아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꺾이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뭔가 가격하게 좀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럼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거기에 엔비디아가 같이 꺾여 내려온다. 그럼 이제 시장에 약간 조정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어떤 식의 조정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이 미국발 유동성이 약간의 약화 내지는 조정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스팟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제 신호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이 오늘 지금 쿼드러플 위칭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 제가 이건 종종 보여드린 그림이죠.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의 누적 포지션인데요. 여기가 금액입니다. 이게 조 단위고요. 자, 외국인들이 여기서 쭉 떨어졌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1월 달에 시장 훅 떨어졌었어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수를 그냥 선물 가지고 그냥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장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사기 시작해서 얼마나 샀냐면은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 2조죠. 여기 이제 구간 금액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4.5 플러스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둔하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5예요. 그죠? 한 6조 5천억 정도. 단기간에 2월, 3월 코스에서 한 6조 5천억 정도의 선물 상방 배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서 막 엔비디아 막 들썩들썩 한데 안 빠집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좀 팔고 있잖아요. 시장 여기서 이렇게 미국 시장 보면서 버티는데,
그럼 이거는 뭐 거의 뭐 열에 한 8, 9은 빠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또 뭐 집어 던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선물 더 들어왔어요. 이거 아직까지 외국인들 하방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인 하방 준비 딱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싶으니까 시장 지수의 핸들러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큰 하락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장 지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치 상단을 넘어가는 것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막 대세 상승으로 보고 강배팅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한다면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걸 여러분 상승 추세라고 보십니까? 박스권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 각도는 상승 추세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2022년도 이제 저점인데요. 이거 2134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저점이 2300대 이탈 시점에 나왔고, 그리고 요번에 1월달 저점이 2400 초반대에 나왔어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700대죠. 2700은 올해 처음 보는 거고 작년에도 없었던 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52주 지수 기준으로는 52주 최고 지수가 오늘 나온 거예요. 52주 최고가는 주식 종목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장 지수가 52주 최고 지수가 나왔다. 새로운 상승의 출발인가를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기술적 시그널이에요. 이건 뭐 우리는 뭐 선물 매도를 친다거나 저는 절대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이 꽃버스, 인버스 같은 거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도 신용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주의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자산을, 내 돈을 나의 주체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지. 빚내서 하면은 주식 끌려다닌다. 그리고 하방은 맞추면 나름 환희가 있지만 만인이 즐거운데 나 혼자 괴로운 그거 견디기 쉽지 않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는 오르면 돈 벌고 내리면 손해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르면 손해 보고 내리면 버는 걸로 큰 돈을 벌려고 하냐? 아니다. 그거 쉽게 보면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드리죠. 그건 선수들이 하는 거라고. 선물 옵션 한다고 선수가 아니에요. 선물 옵션 하는 소위 호구들 천지입니다. 예.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 이게 넘어갔어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플랫하게 박스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고개를 약간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약간 돌리셔서 보면 이게 박스 아닙니까? 이것도 이 정도 각도는 사실 아직 박스죠. 고점이 조금씩 여기도 고점 넘어갔다가 조정 나왔잖아요. 지금도 고점이 넘어가서도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아직 당장은 빠질 것 같지 않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황이었나, 제 유튜브 시황이었나, 이 외국인 포지션 보면은 2700 한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생각해서 보자.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나 흐름으로 보면은, 미국 유동성으로 보면은 2700 한번 넘어갈 것 같다. 근데 넘어간다고 해서 막 새로운 상승장이 아니라고 본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근거가 이 그림이거든요. 이거 아직은 추세 박스인데. 근데 상단 박스는 괜찮아요. 이 정도 내려오는 거 사실 뭐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그냥, 박스권 장세고 종목에 여전히 집중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밸류업이 올라왔죠. 오늘 밸류업이 올라온 거는 다시 또 밸류업이 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여전히. 왜냐면은 이 하나금융을 제가 밸류업을 제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금융이랑 뭐 삼성물산 같은 걸로. 이거 하나 뒤로시다. 잘못 찍었습니다. 삼성물산으로 봅시다. 자, 이 삼성물산이 자사주 매입 발표를 여기 제일 먼저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꺾여고 또 쌍봉이냐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한번 살짝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넘어가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은 매도예요. 팔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사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오늘 만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3월 오늘 만기예요. 근데 3월 만기는 1월부터 3월이에요. 12월, 정확하게 12월 만기 이후부터죠. 요 중간에 종목 이벤트 제일 중요했던 게 밸류업이죠. 우리 시장에서.
그죠?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유입이 제일 강했던 게 밸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기 외국인들이 선물 3월물 상방 배팅 들어온 상태에서 이 밸류업 주식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단타를 하는 분들이면 사실 이런 정도 구조면은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것까지 방송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 이번 주에 단타성 전략으로는 만기 앞두고 밸류업 한 번 정도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제가 딱 공교롭게 오늘 나오는 거 보면서 역시 얘네들 하는 짓은 옛날보다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롤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세부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법 개정이나 진짜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다 빠졌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정도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른 거지. 이거는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 정도 오히려 주의하시고, 여전히 주식은 저는 뭐 이것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성장론자이긴 합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현대 시대의 주식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BPS가 아니고 EPS입니다. EPS 성장이 가능한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BPS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즉 저 PBR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잘못 추격 매수하, 그러니까 싸다고 들어가는 주식이 단기간에 50% 올랐는데 사면 어떡합니까? 그죠? 놓쳤어도 따라갈 필요 없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확고하게 보니까 성장주들 조정 나오는 것들 잘 보시고, 테마 내러티브 요즘 강한 종목들 변동성 크니까 그런 것들 계속 트레이딩 하시면서 뭐 시황 괜찮은 동안 종목별 장사에 계속 대처하시고,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기준들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약간 현금화 관리, 이런 기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